남겨두고 떠나는 이내 걸음 깊은 정에 사무치네 진리로 굳게 손을 잡은 동지의 품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약속했던 대로 김일성이 두 번째 여자였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김일성이 청년 시절 가장 열렬하게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애인이라고 해도 되고 또 아내라고 해도 다 되겠지요. 김혜순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순은 김일성이 일생 동안 사랑했던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젊고 예쁘고 또 행명 경력도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김일성이 왕청에서 민생관으로 몰려 한때 유격대 정치위원직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 왕청현 아동국 국장을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혜순도 역시 17세의 나어린 그 몸으로 화룡현 아동국 국장을 지냈었습니다. 해방 후 그 중국 연변에서 살았던 그 김일성 부대의 여대원 김선도 바로 화룡 출신이었으며 그 근거지 시절에 김혜순과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김혜순이 어찌나 예쁘게 생겼던지 그 예쁜 용모 가운데서 이제 어느 하나를 특별히 짚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가 했더니 김혜순은 특별히 속눈썹이 길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보면 눈이 항상 빛이 나곤 했는데 겨울만 되면 특히 속눈썹에 고드름 같은 것이 주렁주렁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혜순의 눈에는 항상 눈물기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혜순이 어렸을 적 별명은 고드림이었다고 합니다. 이 별명은 당시 그 화룡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던 구국군 손장상 부대, 이 손장상은 저번 그 방송 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김일성의 육사 주력부대였던 7년대 연대장, 바로 그 중국인입니다. 오중흡이 바로 이 손장상이 7년대에서 중대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중대장. 김혜순이 그 고드름이라는 이 별명도 바로 손장상이 지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7년대 연대장 손장상이 아직 항일연군에 장가기 이전 그 국군으로 있을 때 중국 공산당 화룡형위원회에서는 그 손장상이 부대를 쟁취하기 위하여 근거지의 분여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국군 부대에 찾아가서 이제 국군 대원들의 빨래도 해주고 또 아동단원들로 조직된 연희대를 조직하여 이제 그 국군 부대의 주둔지에 가서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이런 연희 활동을 자주 진행하고 했는데, 그때 이 연희대를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김혜순이었던 것입니다. 이 연희대가 문예 공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연극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자면 이 방면에 소질도 있고 또 창작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 연극을 연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공연 프로는 그럼 그때 누가 만들었고 기획도 누가 하고 그들이 불렀다는 노래 가사는 또 누가 써줬겠습니까? 그때 화룡이 어랑촌 근거지에서 가장 그 인테리어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대통령감 이동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감 이동백이라는 이름도 전번 어느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이 이동백이야말로 조선혁명의 1세대 인테리라고 아주 높이 존대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김일성은 그 회고록을 통하여 조국광복기 10대 강령을 만들 때도 이동백이 도움이 아주 컸음을 인정합니다. 실제로도 그 동만지방이 조국광복회의 발기인들 속에는 이동백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그때 김일성이 아니고 김동명이라는 가명으로 이 조국광복회, 동만지구 조국광복회의 발기인 속에 이제 이름을 넣고 했는데, 이 가명을 지어줬던 사람도 바로 이동백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때 그 10대 강령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동백이 당시로는 한문에도 능하고
확실히 그 인테리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동백이 바로 훗날 김일성이 김예순을 소개해줬던, 다시 말하자면 그 김일성과 김예순이 중매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화룡의 그 유명한 어랑촌 근거지 시절부터 이동백과 그 알고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는 또 해방 후까지 중국 연변에서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이동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과 김예순이 이 사이의 중매자였던 이동백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김예순에 대해서 직방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한때 화룡의 어랑촌 근거지에 대한 그 흥취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조사 연구를 진행할 때 여기저기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얻어듣곤 했는데, 그때 그 이동백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소설을 썼던 적도 있었는데, 그 소설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9년 3월에 중국의 그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잡지에 발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잡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소설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동백에 대한 정말 재미난 일화들도 아주 많이 취재했었는데, 그 일화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화룡현을 달라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이 그 중국 길림성 화룡현 그 현성 규모는 해방 후에 조성된 것입니다. 그때 만주국 그 정부 시절에 화룡현 정부는 달라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자가 바로 화룡현 소재지였던 셈이죠. 당시 그 달라자 근처에도 명동이라고 부르는 꽤 큰 동네가 있었는데, 그래서 윤동주로 유명한 그 용정의 명동이 아닙니다. 달라자 부근에 명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립 명동중학부가 있었는데, 이 학교에서 이동백이 교편을 잡고 지낼 때 이제 자기 딸처럼 어린 여제자와 사랑에 빠져서 죽자살자 하다가 그만 그 제자를 임신시키고 후에는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둘이 낳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제자였던 어린 아내도 또 이동백을 따라서 중국 공산당에 함께 참가하게 되는데, 이동백이 비사가 되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 이동백의 아내는 그 운화, 중국말로는 윈화, 구름 문자의 꽃 화자를 사용했는데 아주 이름이 멋있어요. 이런 별명을 사용했습니다. 만주국 시절에 유행했던 조선 그 여자들의 이름은 뭐 대부분 고루합니다. 뭐 영옥이니, 뭐 순옥이니, 뭐 금순이니, 맨 이러한 이름인데, 운화라는 이 이름은 솔직히 이동백같이 한문에도 능하고 또 더구나 문학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질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이후 그 이동백은 중국 공산당 화룡현위원회 파견을 받고, 화룡현위원회 산하에 있는 하나의 구위였는데 삼도구 구위라고 불렀습니다. 그 구위에 이제 파견되어 가서 이제 그 구위에 용흥동과 우복동이라는 이 동네를 이제 거점을 잡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이동백이 어디서 어린 아내가 하도 나이 차 많았기 때문에 어디서 저 가면 늙은 호라비가 큰 딸과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1932년 10월에서 11월 또는 12월 2, 3개월 사이에 이제 화룡현위원회는 그 자기 산하에 있는 여러 개 구위, 즉 평강구위, 뭐 삼도구 구위, 그리고 개구, 그 개구란 계산튼 구위를 말합니다. 하여튼 그 화룡현위원회에 이제 4개 구위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이들 구위마다 모두 작게는 그 10여 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자체 유격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한데 집결시켜서 화룡현 유격대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그 규모의 무장부대가 이제 조직되면서 화룡현위원회도 정식으로 그 유명한 어랑촌에 본거지를 틀게 됩니다. 후에 그 유격대가 이제 어랑촌에서 습격당해가지고 13명이나 되는 그 대원들이 하룻밤에 피살당하는 그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그 어랑촌 13용사라는 그 유명한 사건이고, 또 그렇게 새겨진 비석이 지금도 화룡현 시내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이 근거지는 화룡현, 서성진, 와룡향, 어랑촌 이 중심으로 이제 근거지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어랑촌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안도로 이어집니다. 즉 화룡에서 안도현과 이어지는 지방을
화안툰이라고 불렀는데 또는 목란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란산에서 유래한 이름이 바로 목란툰입니다. 그리고 이 목란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바로 이제 1940년 여름에 이제 김혜순이 체포되었던 그 김일성 부대의 유명한 화라즈라는 밀령이 나옵니다. 이 화라즈 밀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김혜순이 체포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랑촌 근거지가 개척될 때 이동백도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삼도구에서 어랑촌으로 조동하여 현위원회 비서처 또는 선전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김혜순이 화령현 아동국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그 이동백이 나타나는 곳에는 꼭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가 이제 늘어놓는 구수한 이야기들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이동백은 그 화령현위원회 아동국장이었던 김희순을 도와서 이제 연극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훗날 그 북한에서 유명한 가극 피바다의 초고가 쓰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이동백은 바로 김희순에게서 그의 가족사 이야기를 듣고 피바다를 구상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후에 정말 이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1937년경인데 김일성이 항일연군 육사부대가 한창 무송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처음 무대에 올리기까지 했던 혈해지창, 그때는 그 피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혈해지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극에서 갑순이 역도 직접 김혜순이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동백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나가겠습니다. 이후 그 어랑촌 근거지가 해산되고 화령현위원회는 바로 저창서 쪽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저번 그 방송에서 마한산밀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그 저창저 근거지가 해산되면서 백성들은 모두 산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좀 사상적으로 문제 있거나 또는 부대가 이동하는데 짐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모두 해산시키면서 자기 갈 대로 떠나가라고 어쩌면 거의 쫓아버리다시피 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쫓아버리다시피 했다고 제가 표현하냐면 바로 그 이동백 같이 나이도 좀 있는 간부들에게는 새 근거지로 데리고 가지 못하니 아주 산에 내려가서 만주국 정부에 귀순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만주국이 백성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는 그 귀순서에 사인을 해도 좋다고 조직적으로 허락해 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당에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귀순문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런 약속까지 해줬지만 정작 해방 후 이제 그때 산에서 내려와 귀순하고 일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무단행민 때 붙잡혀 나와서 별의별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동백은 그 어랑촌 근거지가 해산되면서 화령현위원회가 모두 서창서 쪽으로 이동해 갈 때 이제 당시 화령현위원회 서기였던 조합범의 비서 그 김홍범으로부터 이연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당과 조직의 품을 떠나서 이제 잠시 떠나가 있지만 아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저창저 근거지가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사람을 보내서 부르겠으니 그때 다시 이제 당리에 돌아와서 일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야 이제 그 이동백 부부는 이제 그 어랑촌 근거지가 해산되고 화령현위원회가 새로운 근거지 저창저로 이동할 때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화령현 경내의 사금구라고 부르는 산골 마을에 내려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서창저 근거지에 자리 잡은 화령현위원회에서는 진짜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다시 이동백을 찾았는데 못 모르고 이제 저창지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동백한테 차려진 임무는 당시 그 저창저 근거지에서 한창 그 민생단 이제 숙반 사업을 틀어주고 있었던 김홍범을 놓아서 민생단 혐의자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백이 이건 정말 벼락 맞을 노릇이라고, 난 죽으면 죽었지 이런 노릇은 못하겠다고 딱 잡아댔대요. 그러다가 이제 저창저까지도 이제 토벌에 배견하지 못하고 이제 이동하게 될 때 그 전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일부는 무송지방으로 또 다른 일부는 저창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안도의 내두산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또 이동백은 나이 많고 이제 아내와 아이까지도 둘이나 달려 있어서 짐이 된다고 데려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동백이 당시 그 이군 군장이었던 왕덕태를 찾아가서 어떻게 범마다 이렇게 이동할 때면 나라 짐이 된다고 그래 버리려고 하는가. 이번에는
하늘 땅이 무너져도 난 이제 혁명군을 따라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드태, 그때 그 이군 군장이었던 왕드태가 동의해서 이제 이동백은 이군 군부를 따라 이제 내수산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이동백의 아내가 그 운화라고 부르는 그 학교 시절에 그 어린 제자였던 그 아내가 이제 딱 나누어 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는 좀 더는 이 근거지에서 못 살겠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뻗다리를 헤매고 혁명군 따라서 이제 토벌되게 쫓겨다니면서 살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이동백의 아내는 이동백을 따라가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때 사라져 버렸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서창제에서 이제 비교적 가까운 안도현 이도백화 또는 그 사도백화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두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으로 내려가서 이제 만주국 정부에 귀순해 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북한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북한이 당중앙 역사연구소 관계부문에서 혹시라도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하게 되시면 역시 이 이동백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때 그 이동백의 아내는 안도의 이도백화 또는 사도백화에서 만주국 정부에 귀순하고 이제 고향인 화룡으로 돌아가서 그 화룡 평강에서 살고 있는 한 호래비한테 이제 제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화룡에서 흑룡강 밀산으로 이제 이사 갔는데 1960년에 이제 위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백의 아내가 사망하고 나서 거의 가족들은 이제 종무 소식이 되고 말았죠. 거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이동백은 홀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동백은 아주 부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이도 많다 보니 이제 전투 현장에는 직접 못 나가고 주로 이제 그 부대 밀령 또 이런 후방병원 같은 데서 이제 부상자들을 돌보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김일성은 그 안도 미현진 밀령에서 3사 사장이 임명된 뒤에 바로 부송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때 함께 김일성과 동행했던 김산호의 소개로 이동백을 알게 되었고, 또 이동백에게 무척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김일성도 왕청에 있을 때는 화룡 쪽에 아주 이야기도 잘하고 또 연극도 만들 줄 알고 또 지식도 있는 이동백이라는 이런 대통령감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북한에서는 뭐 이동백이 자기들로 이제 김일성 부대를 뒤따라왔다는 둥,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소설로도 각색하고 또 해고록시도 그렇게 꾸며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작 그 미연진 회의 직후 김일성이 이제 안도에서 무송 쪽으로 이동할 때 그때 김일성과 함께 이동했던 김산호 그리고 이동백 외에도 아주 굉장하게 김일성이 항일투쟁 역사에서 결코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주요한 인물 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북한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이름자도 한번 세상에 공개한 적이 없는 바로 김일성 부대의 중국인 참모장 왕작주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요청에 의해 중국 정부에서 거의 수십 년 동안 해방 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야 비로소 이제 중국 국가민정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항일 영웅들의 명단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글로는 이제 왕주어저우, 이제 왕작중, 이 사람을 이렇게 썼는데, 그 명단 속에는 왕작주, 중국인, 항일연군 2군 육사, 김일성 부대 참모장, 1940년 영기련 부군에서 전사, 이렇게 한 줄 딱 써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봐가면서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와 이제 간산봉 전투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때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할 생각입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모조리 숨기고 있는 북한 정권이다 보니 정작 김일성과 이동백이 만나게 된 사연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소설처럼 아주 이렇게 꾸며놓고 그것을 실제 있었던 사실처럼 기성사실화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음을 시청자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백이 이야기는 좀 짧게 한다는 것이 또 그만 너무 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천하의 이야기꾼이 이동백과 만난 김일성은 안도에서 만산으로
그리고 이제 만산에서 다시 무송의 동강과 만강경내에서 활동할 때 두 사람이 무척 가깝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면 김일성이 평소 자기가 애용했던 권총까지도 이동백에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그때 이동백은 김일성에게 이제 김혜순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미원진에서 이제 3사 사장으로 임명된 뒤에 무송으로 들어와 자기 관할하에 있는, 자기가 관할하게 될 부대들인 화룡 2연대와 이 연대를 함께 따라서 화룡지방에서 무송까지 이제 들어왔던 손장상이 구국군. 그때 이 손장상이 부대는 아직 647년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2연대 산하의 하나의 독립대대로 이름을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손장상이 부대가 무송지방에서 이제 주둔할 밀령을 만들기 위하여 화룡 2연대에서는 후에 김일성 부대의 김부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주형과 박포리라고 불렀던 그 박영순을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이 박영순은 바로 해방 후에 김일성이 그 항일 유적지 답사단을 이끌고 중국에 와서 여기저기 많이도 다녔던 그 사람입니다. 회고록에서도 박영순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김주현이 이제 1936년에 무송의 동강밀령, 즉 송가봉교 밀령에서 처음 김일성과 만날 때 그는 화룡 2연대 제2중대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주현이 중대 제1소대 소대장이 바로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이제 사진과 함께 나오고 있는 김태환이라는 그런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김주현도 김태환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나오게 될 김일성 부대의 소대장이니 중대장이니 하는 사람들도 다 그 화룡현이 어랑촌 근거지에서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이제 김혜순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김일성의 부대는 김일성 본인이 왕청이 유격대 출신이지만 정작 그의 부대는 화룡 출신들이 이제 주류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때 김주현이 오도양차에서 군수품을 조달해서는 조합범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들이 먼저 갖지 않고 국군 부대에서 이제 혁명군 부대로 합류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손장상이 부대에다 먼저 전해주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다시 손장상이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그 곳으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김주현이 생각 밖의 김혜순과 만나게 됩니다. 손장상이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호장을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대천장밀령이라고 하던데, 제가 이제 무송지방을 그렇게 답사하고 다니면서도 대천장이라는 이름이 지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후에 무송현이 관계자들한테 이제 확인해 본 바로 그곳에는 대천장이 아니고 대감장이라고 부르는 밀령 예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군의 정치부 주임 이학충이라는 중국인이 바로 이곳에서 포벌대 습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박영순이라는 분이 해방 후에 이곳까지 찾아와서 그때 이군 정치부 주임 이학충이 사망했던 장소를 가르쳐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학충이 사망됐던 장소하고 또 그곳에서 이학충의 유해까지도 이제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혜순은 어떻게 되어 그때 손장상이 부대와 함께 이 대감장 밀령에 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그때 김혜순뿐만 아니라 전번 방송에서 잠깐 소개한 바 있었던 김일성 부대 여대원 김선, 그러니까 청봉이 깨꼴쇠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 김선도 역시 이 대감장 밀령에서 김혜순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몇 해 전에 사망했던 이얼설과 더불어 김일성이 전염병으로 아주 유명한 백항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지감용을 소개할 때 왕바버스 사건 속에서 이제 나오는 전문섭이 해방 후에 이제 북한에서 경찰들을 총괄하는 내무성상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 그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1985년에 북한이 사회안전부 부장이 되었던 사람은 전문섭인 것이 아니라 이 백항림입니다. 근데 이분, 백항림이 그때 김혜순, 김선 등과 함께 이제 대감장 밀령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백항림은 그때 이제 국군 손장상이 부대에 참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밀령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후에는 또 손장상이 전염병이 되었다가 나중에 손장상이 7년대 연대장에서 8년대 연대장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휘남 현성 전투 때 8년대 연대장이던 전영림이
전사하는 바람에 이제 손장상이 7년대에서 8년대 연대장으로 옮겨가고, 그때 이제 연대장으로 승진하게 되는 오중섭이 밑에서 아주 유명한 전령병이 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철만이와 백항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대감장 밀령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동백은 김수현에게서 이제 을왕촌이 아동국장 김혜순이 지금 대감장 밀령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그 김일성에게 이제 김혜순이 사랑을 한바탕 자세하게 널어놓은 뒤에는 김혜순을 김일성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이제 차차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때 그 김일성이 부대에는 이미 여대원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때 김일성 부대 여대원들은 모두 좋아하는 남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만산에서 이제 또 몇 명 참가했던 여대원들 한번 봅시다. 장철구는 이미 이제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은 이제 나이도 훨씬 많은 아줌마였고, 그리고 후에 김일성을 찾아왔던 박노금도 그때는 이미 이연대 기관총수였던 강정용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아줌마였고, 김확실도 나이는 어렸지만 그때 이미 강유령과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깜장정숙이 후에 김일성의 아내가 된 김정숙도 그때는 이미 지감룡하고 지감룡이라는 이 또 애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김일성에게도 1년 전이었던 북만원전 그 당시에는 한성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영안에서 이제 한성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용근 1년 만에,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무송이 동강에서 이동백의 소개로 김혜순과 만나게 되며, 만나자마자 이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첫사랑은 한성이었지만, 한성이의 첫사랑은 그의 딱 친구였던 김정순, 그러니까 후에 김백문으로 이름을 붙였던 그의 오빠 김은식이었고, 그리고 또 훗날 김일성의 아내가 되는 김정숙의 첫사랑도 김일성이 아닌 바로 지감룡이었듯이, 여기서도 또 김일성이 가장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또 빨치산 시절에 사랑했던 시간이 가장 길었던 김혜순에게도 역시 김일성은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순 역시 김일성과 만나기 전에는 다른 남자와 이제 혼인까지 약속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가요? 툭 털어놓고 말하자면, 그때 혁명에 참가했던 여자들은 성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자가 적었던 빨치산에서 그들은 어차피 이제 여러 남자들이 욕심내는 먹잇감이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진 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김혜순과 이제 오랫동안 함께 보냈던 적이는 김선이 이제 직접 들려주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손장산, 그러니까 후에 김일성이 육사 주력부대 연대장이 되는 이 중국인 손장산이 그때 이제 김혜순을 양딸로 삼고 곁에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이 당중앙 역사연구소에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손장상이 사진을 한 장 중국에서 찾아냈는데, 이 사진은 1945년 광복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 왼쪽이 사람이 바로 손장상입니다. 보십시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1905년생입니다. 김일성보다는 7살이나 더 많은 셈이죠. 이 중국인이고 산동 사람인데, 일본군이 투항할 때까지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가 광복 직후였던 1945년 12월에 그래서 연변으로 돌아와서 안도현 명월구 경비대대 대대장을 하다가 그 근처의 삼도만에서 이제 반란군에게 불행하게도 살해당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화룡의 을왕촌 근거지 부근이 한 국군 부대 우두머리로 있을 때 그 부하 가운데 경호병이었든지 경호소대장이었든지 아니면 부관이었든지 하여튼 어떤 자가 이제 김혜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죽자 살자 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혜순이 이제 아동단 연희대를 이끌고 손장상이 부대에 와서 이제 연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연극놀이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돌아갈 때면 이 손장산이 이 부하가 항상 김혜순에게 빠져가지고 밤마다 마차를 끌고 와서는
그 김혜순이 데려왔던 아이들을 마차에다 싣고 어랑촌 근거지까지 실어다 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결혼까지 하자고 약속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하보다는 사실 손장상이 먼저 이제 그 김혜순을 은근히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인 손장상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인 손장상이 갑자기 김혜순을 불러서 자기 양딸로 삼고 싶다고 나선 거예요. 그때 그 화룡현위원회에서는 손장상의 부대에다가 김낙영이라고 부르는 이제 화룡현위원회의 군사부장을 그 손장상의 부대에 파견하여서 손장상과 이제 결의 형제도 맺고 어떻게 하나 손장상을 꼬셔가지고 그 부대를 이제 화룡현 유격대로 이제 가져오자고 그런 이제 통일전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손장상이 김낙영한테 너네 화룡현의 아동국장 김혜순을 양딸로 삼고 싶다. 그 양딸이란 게 이름이 허울 좋은 이름이지 실제는 제가 욕심냈던 거죠. 그래서 이 김낙영이 이 사실을 화룡현이에 이제 보고했는데 그때 화룡현이에서는 손장상을 상대로 한창 그 통일전선 사업을 벌이고 있던 때라 당 조직에서 직접 김혜순에게 손장상이 양딸이 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국군 우두머리가 이제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예쁜 여대원을 양딸로 삼아버렸다는 이 자체를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김혜순은 손장상이 양딸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제 민생단 투쟁이 한창일 때도 화룡현위원회에서는 손장상을 이제 함부로 노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손장상의 양딸이 된 김혜순에게도 함부로 민생단이니 뭐니 하고 이런 이상한 혐의를 씌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혜순은 그 손장상이 덕분에 남들이 모두 민생단으로 몰려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할 때도 무척 무사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두 번째 여자가 되는 김혜순도 결국은 남자가 김일성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이제 손장상의 양딸로, 물론 그건 명분상의 어떤 양딸이지 그렇게 순수한 그런 의부와 의녀 사이의 그런 사이는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장상 이전에도 또 손장상이 그 부하군관하고 혼인까지 약속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1937년 무성에서 이동백이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김일성은 나이는 손장상보다 한 7살이나 어리지만 직위는 훨씬 높았죠. 사장이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는 물론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회고록을 김일성이 직접 썼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 회고록 지필에 이제 관계하고 있었던 북한의 그 당중앙 역사연구소 관계자들이 과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김혜순은 1940년 7월에 이제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귀순하였던 그런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방 후에 평양에 들어가서 김일성과 만납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 경력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숨만 붙여가지고 아주 은둔하고 지냈지만 그러나 후에는 김일성이 덕분에 항일 투사들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고 굉장히 행복하게 말년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그 사망 직후였던 1994년에 그 미국의 한인계의 아주 언론인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문명자라는 그런 여성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평양에 가서 직접 김혜순을 만나고 그때 찍은 사진도 한 장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입니다. 여기 이 사진 속에 오른쪽 첫 번째가 김혜순이고 세 번째가 박정숙입니다. 이 사진 촬영 시간이 1994년 7월 25일로 이제 밝혀져 있는데 그때 김혜순이 나이가 77세였다고 하니까 1994년에서 이제 77을 덜어내면 191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김혜순이 출생 연도를 추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도를 좀 더 고정하자면 당시 김혜순이 체포되었던 기사를 내보낸 그 조선일보 1940년 7월 5일자 기사에서 김혜순은 체포 당시 22세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포되었던 1940년에서 또 20일을 덜어내면 1918년이 됩니다. 때문에 김혜순은 1917년생이 아니면 1918년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이제 그 화룡현에서 아동국장으로 했을 때는 1934년에서
1934년 사이니까 그때는 김혜순이 16살 아니면 17살 때가 되죠. 그런데 16살 또는 17살은 그때 시절에는 이미 시집 가서 이제 아이도 하나 있었을 그런 나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사진 속에 김혜순이 곁에는 박정숙은 김혜순보다 나이가 한 살 위입니다. 그 김혜순이 이제 체포되기 전에 화라즈 밀령에서 병으로 앓고 있을 때 김혜순이 곁에서 김혜순이 병간호를 맡았던 그 여대원이 바로 이 박정숙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박정숙은 성씨만 김정숙과 다를 뿐이지 똑같이 정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김정숙, 박정숙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 이정숙도 있었고, 다른 정숙도 있었는데, 그 별명이 붙은 것이 이 박정숙이 별명은 파란정숙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생모가 되는 김정숙은 이제 깜장정순이고, 그리고 이제 이 김혜순과 박정숙을 만났을 때 그 문명자가 이제 전하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박정숙이 직접 그 문명자에게 자기가 정숙이 가운데 파란 정숙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더래요. 오늘 이야기도 정신없이 길어지고 있군요. 방금까지는 김혜순이 어디서 활동했으며 어떻게 되어 김일성과 만나게 될 수 있었으며 그가 김일성과 만나기 이전에는 또 어떤 남자들과 이제 남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김일성이 김일성과 사랑하다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어떻게 평양까지 찾아가서 김일성과 재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항일의 광야에 이 마음을 남겨두고 떠나는 이내 걸음 깊은 정에 사무치네 진리로